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제14부 기사, 흔히 뉴스라고도 하죠. 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투자 기법들이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기법이 있다 하다가 또 사라지고 그렇게 왔었죠. 그런 기법들이 언제는 맞고 또 언제는 틀리고, 그런데 이렇게 기법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과거에 이렇게 맞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맞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현재 또는 미래에 대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절대적인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투자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 댕규왕자는 옛날에 수많은 기법들이 있고 사라졌고 기법이란 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또 절대적인 투자 기법이란 게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절대적이란 말을 표현을 했냐면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 기법은 영원할 겁니다. 문제는 실천의 문제죠. 이 실천의 문제도 저도 실천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과연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전업 투자자도요, 생업을 위한 전업 투자자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 어느 정도 매달 생활비를 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전업 투자자가 있죠. 흔히 슈퍼개미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죠. 매달 생활비를 벌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전업 투자. 이거는 당연히 찬성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풍부하죠. 어떤 시간? 주식 공부, 특히 기업 분석을 할 시간이 굉장히 풍부하죠. 근데 만약에 생업으로 하게 되면 단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사위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법은 또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는 오르고 실적이 나쁜 기업의 주가는 내린다. 이게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이 좋은 또는 좋아질 기업에 투자를 한다. 언제까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흔히 적정 주가를 찾을 때까지 투자를 한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절대로 이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는 주식시장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소음과 정보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가 하려는 이 투자 기법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때가 주가가 가장 싸기 때문이죠. 흔히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예상된 실적 하락 따라서 이에 따른 예상된 주가 하락이 또한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월간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얘기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외하고요. 다시 우리는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한다는 것은 경쟁자를 계속 물리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 패턴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요,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주가는 어떻게 변하죠? 예,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게 뭐 어쨌든 우상향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때 있죠. 예, 이때는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업황이 부진하거나. 그래서 이럴 때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엄청 뭐 1등 기업이고 시장 지위력이 큰 기업이 예를 들어 분기 실적이 나빠졌어요. 그럼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한 분기 실적이 나빠졌다고 이 기업을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때 잡는 거죠. 시장 지휘력이 여전히 꾸준하고 1등 기업인데 단순히 업황이 나빠서 빠졌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실적 하락 요인이 있어서 빠졌거나 했던 건데 초반에는 제가 그거를 모르고 여기서 이 기업은 실적이 나빠졌네 하고 나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다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1등 기업은 실적이 나빠질 때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예. 그것을 제가 예전에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가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요. 대한민국 슈퍼 개미들의 투자 기법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보유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 좋은 기업이란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까요? 근데 이 공부를 잘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대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돈을 잘 벌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예. 대기업은 대부분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호황이 와야 실적이 좋아집니다. 아니면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아니면 뭔가 미래 산업에서 실적이 나와야 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요. 소형 기업에서 그 분야의 1등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하죠. 근데 이런 소형 기업들은 증권사에서 레포트 발행을 안 합니다. 왜냐? 자기들 자본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연구한다?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안 주잖아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기업들을 연구를 하면 비용을 지불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자기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자기들한테 큰 돈을 맡긴 기관들, 법인, 흔히 이제 기업의 법인, 예.
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만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트 움직임으로 주가를 맞출 수 있는가? 여기에 만약에 yes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맞춘다 이거는. 차트는 뭐다? 추세다. 그리고 왜 보냐? 대부분 주가가 기업의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 이 주가를 움직이는 자본 세력은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이 되겠죠? 당연히 자기들이 공부를 했겠죠. 밥만 먹고 맨날 이것만 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판단이 든 이후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분석도 해야 되지만 추세 분석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 단순히 뭐 거래량을 보고 수급을 보고 외국인 기관 뭘 많이 들어왔고 이런 건 전혀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된다. 또한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맞을 때는 언제 맞죠? 이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가 됐을 때. 그러면 과거에 뭐 어느 정도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기업의 저점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 기업의 경쟁력, 시장 지위력 이런 게 변함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어려운 국면에도 이 정도 선에서는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셔는 안 되고 이 기업의 그때의 실적과 지금의 실적, 그 다음에 경쟁력, 지위력, 사업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거는 LG화학 월간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기 더 편하시라고 실적 차트와 겹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가는 실적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실적을 뛰어넘는 호재도 악재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탄생하고 주식이 탄생한 이유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 핵심 가치를 앞으로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시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2009년, 2011년 실적 보면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8%, 9%에서 14%, 14.6%로 점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도 오르더라. 반대로 2011년 이후에는 다시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하죠. 14%였던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을 넘어서 5.8%까지 하락을 합니다. 다행히 매출액은 버텨주었죠. 하지만 2015년에는 버텨주었던 매출액도 하락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하락하면서 최악의 업황이 바로 201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가가 가장 낮았던 시기죠. 네, 다시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상승하고요. 실적이 하락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2014년을 기준으로 다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다시 10%, 11%로 회복을 하니까 주가도 또한 다시 회복을 하였죠. 그래서 LG화학은 우량주 아닙니까? 우량주는 절반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량주는 전고점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50% 빠지면 어느 정도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50% 빠졌을 때는 최악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량주 절반의 법칙이라는 투자법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전고점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50% 빠졌으면 이 50% 빠진 국면에서 기술적 분석도 해보고요. 주가가 과거에 이 정도 실적 최악의 국면이었을 때 어느 정도로 버텼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이 매출 부분은 없는데 영업이익률이 5.9%, 5.2%로 하락할 전망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화학 업황이 올해랑 내년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화학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되게 다양합니다. 이 화학이라는 산업 자체가요. 화학 내에서도요. 대한민국이 화학 산업은 세계 1등인데 이 화학이 정말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어쨌든요. 지금 그래서 2019년, 2020년대에 5.9%, 영업이익률이 5.2% 하락할 전망이라고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조금 지워보고 할게요. 그러면 과거에 이 정도 실적을 기록했었을 때가 2014년이죠. 5.8%. 아무리 하락을 해도 이 5%대는 영업이익률이 지켜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낮은 실적, 이 가장 낮은 실적일 때 주가는 어느 정도로 하락할 수 있느냐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 어느 정도 툴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최악의 국면일 때가 이 녹색 이동평균선 있죠? 네. 요게 120월 평균선입니다. 이 라인을 물론 더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 여기서 터치를 해주고 반등하는 신호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 5.2%, 5.9%로 하락할 예정이라면 주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바로 120월 선, 30만원대죠. 네. 실적이 최악으로 나오고 화학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거는 또 이 60월 선과 또 맞닿는 시기네요. 그쵸? 그래서 한 3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있다. 왜냐? 화학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한 주가 상태다. 아니 그러면 이때 만약에 2014년 5.8%였을 때가 15만원이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5.9%, 5.2%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면 15만원대까지 하락을 해야 정상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숫자가 똑같다는 의미지 2014년과 2019년, 20년을 대비해 봤을 때는 5년, 7년 안에 캐파의 양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였다. 그쵸? 그리고 그 기업의 부피 또한 증가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LG화학 입장에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우상향 추세의 그 하단 라인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학 말고도 이 배터리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매출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하락의 방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배터리가 흑자 전환이 성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대를 대비를 하고 있죠. 이 전기차 시장은 2023년, 2024년 정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을 시 어느 정도 선까지 빠질 수가 있는지, 물론 정확한 맥점은 모르지만 그 언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주 절반의 법칙을 통해서 전고점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50% 빠졌을 때는 우량주 절반의 법칙으로 전 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의 주가 흐름을 파악하려고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 하나 질문. 내일 주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횡보할까요?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둘 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맞춘다는 겁니다. 못 맞춰요. 네, 또 이걸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또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계속 이 주가 차트를 연구하고 거래량, 뭐 수급, 그 다음에 뭐 보조지표, 뭐 엄청 많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한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까?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뭐 단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단순히 뭐 이탈했으니 매도?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기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로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해도 초보자 수준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흔히 개인 투자자들은 무엇으로 알고 있죠? 아, 이런 게 주식 투자구나. 보통 이제 뭐 자기가 분석할 힘이 없으니까 증권사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시황도 보고요. 뉴스도 체크하고요. 이슈도 보고요. 어떤 테마가 요새 뜨는가? 흔히 뭐 먹을 수 있는가? 라는 표현을 또 쓰죠. 먹을 수 있는가 라는 표현은 결국 그러니까 내가 로또처럼 사서 바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오늘 사서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점이 잡혀 있고 접근을 한다면 결국에는 테마 쪽으로 가게 되죠. 이 테마가 실적 테마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없는 대표적으로 뭐 남북 경협주, 이거 실체가 제가 없다 그랬죠. 왜 없냐?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아니면 차트 보고 뭐 외국인이 샀으니 오늘 기관이 얼마를 팔았습니다. 개인이 얼마를 팔았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근데 외국인도 유럽 외국인이 있고 미국 외국인이 있고 일본 외국인이 있고 중국 외국인이 있고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고 국내인인데 외국인을 사칭한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왜 사고 팔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걸 보고 배우자의 마음을 30년 살아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라 라는 조언이 있어요. 확 들어오죠. 따라서 수급, 차트, 거래량 등으로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고수라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맞추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수급, 차트, 거래량으로 또 뭐 테마를 보고, 그죠? 근데 장담컨대 이 고수는 마지막에
깡통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 시스템에 열심히 발버둥치는 그냥 개미에 불과해요. 다시 돌아가면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금융 시스템, 그리고 뭐 증권사, 증권 방송, 뭐 증권 전문가, 이쪽은 여러분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하길 바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융 시스템, 증권사, 증권 방송, 증권 전문가, 이쪽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하길 바라죠? 해외 지수도 보고요. 그래서 뭐 8시 뭐 30분이 되면 이제 시황을 체크하고, 뭐 새벽에 미국 지수가 어떻고,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차트가 어떻고, 차트가 뭐 일봉, 분봉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으니 뭐 조심하라, 뭐 이런 말.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뭐 이런 말 하고요. 수급이 오늘 어떻고, 오늘 외국인이 뭐 많이 팔았으니 안 된다, 뭐 기관이 많이 팔았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슈 체크하죠. 그리고 테마 체크하고. 참고로 저는 이걸 다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하지 않고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냐? 라고 물으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슈퍼개미들도 이런 걸 안 봅니다. 자, 증권 뉴스라는 거 있죠? 네이버에 가면 흔히 보이죠? 이게 하루에 약 8,000개가 쏟아집니다. 증권사 레포트는 한 100개 정도 하루에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사든 레포트든 모두 공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월급은 누가 주죠? 월급은 누가? 손은 누가? 이들이 너무 착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진짜 아닙니다. 이들 연봉은 굉장히 높고요. 특히 금융 쪽, 증권 쪽 연봉 상당히 높죠. 자, 다시 개인 투자자들로 돌아가 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직장인이 많죠. 근데 뭐 장중에 뭐 못 팔아서 손해를 보고, 장중에 뭐 실시간으로 뭘 자꾸 체크하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주식 투자라고 하면 보통 장중에 뭘 자꾸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어떻게 견딥니까? 이걸 매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의 임원들은 어떻게 견딥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지, 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돌아가든 차트가 어떻게 돌아가든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종목 게시판을 보면 주가 관리 어떻게 하느냐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죠. 아니, 기업의 임원진들이 왜 주가 관리를 합니까? 응?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다 줄지를 연구해야지. 그쵸? 자, 다시.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기업 분석,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이걸 다 뜯어본다?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기업보다 이 기업이 낫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이 기업도 분석해야 되고 저 기업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죠? 퇴근하고 한다? 퇴근하고 또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 결국엔 출퇴근 시간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 근데 이 출퇴근 시간에 뭐 하죠? 게임하거나 아니면 연예 뉴스 보고 증권 뉴스 보고 차트 잠깐 시세 확인하고 이슈 없나? 테마 없나? 요 정도? 그쵸? 근데 이걸 주식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전문가. 그 전문가도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바로바로 급등할 수 있는,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기업은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유하시면 현재 주가에서 이 정도 가격이 될 수 있다. 이 가격이 적정 주가가 될 수,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들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죠. 그죠? 이 시스템이, 이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만 받고 1년 동안 회원가입 안 할 거 아닙니까? 한 달만 그냥 종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전문가 굶어 죽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증권사의 으리으리한 빌딩.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리서치 센터 운영비, 직원들 연봉 어디서 나올까요? 개인 투자자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과거에는 개인이 수수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죠? 수수료 운영비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평생 무료. 평생 무료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개인 투자자 너네들 이제 우리 고객 아니다. 또 무슨 말일까요? 무료로 해줄 테니까 주식 투자를 해라. 우리의 총알맞이가 되어라.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걔네들이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수수료를 무료로 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권사의 최대 고객은 법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운영 자금이에요. 기업들도 이제 돈을 벌면 통장에 이제 잔고가 쌓일 게 아닌가? 이 잔고를 가지고 뭐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적금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걔네들 기업들도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 예. 얘네도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자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권사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을 버리고 이 기업 자금을 불려주는데 온 신경을 다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제 종이 신문 시절에는 이제 언론사들을 보면, 증권사는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종이 신문을 보면 이제 언론사들이 개인이 샀죠. 종이 신문을 구매를 하죠. 구독료를 내죠. 이때는 뭔가 양질의 컨텐츠를 내기 위해서 뭔가 이러한 콘텐츠로 승부를 했었는데, 온라인 기사로 바뀌면서 복사 붙여넣기가 됐어요. 심층 분석, 뭐 탐사 보도, 뭐 아예 안 한다고 할 순 없겠지만
이럴 시간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언론사나 증권사에 떨어지는 수익도 더 클까요? 언론사든 증권사든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 돈을 잘 버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충실하게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을 욕할 수는 없다. 그들도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배우자고 누구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그러면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지혜롭게 이를 인식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사, 증권사 절대 바보들이 아니다. 그들도 기업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의 직원은 그 기업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 근데 그 돈을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은 법인이다. 정리가 좀 되시죠?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증권 뉴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덕지 배너가 붙죠? 이 배너로 수익이 된다?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거 증권 뉴스 보면서 배너 클릭하신 적 있습니까? 전 한 번도 없거든요. 클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보는 기사로 광고로 수지 타산이 절대로 안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쳐다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쵸? 일단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사는 시황입니다. 시황은 머니투데이가 잘 씁니다. 여기도 이제 온라인 언론사인데 약간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자격지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황 뉴스는 최고다 라는 뭔가 프라이드 느낌으로 시황을 잘 씁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메인이나 이런데 기사가 뜨려면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돼요. 즉 분량을 채워야 되죠. 이 분량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복사 붙여넣기. 어떻게? 일단 어떤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선빵을 때리면 다른 매체에서 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에 대한 약간 글을 다르게 해서 비슷하게 쏟아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공시를 하잖아요. 그 공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양이 좀 채워지겠죠. 이거 특출난 인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젊다는 것은 월급이 낮다라는 거죠. 낮은 이러는 친구들을 뽑아서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젊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기자들이 쓰는 증권 기사들을 보고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기업에 대한 악재, 호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를. 그 킹덤인가? 더킹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검사들이 어떤 사람을 조지려면 뭔가 자료를 다 모아놓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 자료를 써먹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기업에 대한 악재 호재를 다 가지고 있고 적절한 타이밍에 뭔가 주가가 상승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고 호재성 기사를,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이것 때문이라고 악재성 기사를 또 쏟아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악재라는 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뭐 매출의 비중이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매출 비중의 95%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부풀려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건 팩트예요. 네. 팩트만 작성을 합니다. 다만 매출 비중의 5%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만 쏙 빼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악재로 둔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악재를 자기들이 뭔가 거짓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를 기반으로 쓰는 뭔가 기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도 관점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이고 싶은 통계만 제공을 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자기들한테 월급을 주는 기업들, 뭐 후원이라든지 뭐 광고를 넣다든지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합니다. 흔히 서비스죠, 이런 거.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리는 기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기레기라는 그러한 평을 받기도 하죠. 반대로 이제 후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기업들 있죠. 광고를 넣으라고 압박을 가해야 되는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는 악재성 기사를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도 그 뭐 홍보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응?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후원 좀 해달라. 광고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겠죠. 서로 오고 가겠죠, 이런 게. 그래서 뭐 뉴스도 뭐 체크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쭉 훑어봅니다. 이런 걸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의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주요 뉴스들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간 증시 전망. 네, 증시 전망? 다 틀리죠? 그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한마디로 못 맞춘다라는 겁니다. 지수 예상? 다 틀리죠? 네, 한마디로 못 맞춘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하죠. 그냥 예상이라 그러죠. 확신이라고 하지 않고. 네. 예상은 항상 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분량을 채웁니다. 자, 또 볼게요.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뭐 완화 기대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어쩐다 저쩐다 했던 게 10월 이후였죠, 이제. 네, 근데 이미 그러한 우려감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자산 가치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악재가 가장 극도로 많이 나오는 구간 자체가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또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뉴스죠. 안착시도 비슷한 뉴스예요. 누군가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미중 간의 훈풍 기대, 무역 협상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1분기 뭐 어닝 시즌 한미 정상회담도 주목. 그래서 이제 이건 이슈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 이슈를 보고 한미 정상회담? 그럼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을까 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랬죠. 1분기 어닝 시즌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요. 어닝 시즌, 흔히 말해서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실적이 나빠졌어요. 어닝 쇼크.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 그러한 기업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것이 바로 주식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개막을 한다. 이게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요. 이제 이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2011년까지가 글로벌 경기 호황 국면의 설비 투자 사이클이 진행이 되던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은 거의 2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네, 제가 지수를 이제 캡처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필기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 시기 있죠? 예, 이 시기가 글로벌 경기 호황 국면에 따른 대세 상승장이었죠. 근데 이 금융위기는 진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상승 주기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금융위기가 왜 와요?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금융위기라던데 이 갑자기 나타난 거 어쨌든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은 2005년 국면에서 2011년 국면까지 왔다. 근데 이게 보통 20년 주기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대 장에는 이 국면이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2030년을 넘어가면 아마 2040년 후반경? 예, 그때 한번 또 오겠죠. 나이가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장세를 저도 예상을 좀 해본다면 이 국면 있죠. 2000년부터 2004년 국면이요. 이 왔다 갔다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한 이 흐름 있죠.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요? 이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요. 예. 이걸 다 기업들이 바보 아니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잖아요. 언제 쓰려고요? 바로 이때 쓰려고. 본격적인 이 상승은 언제 나온다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단계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해서 빚을 낸다는 것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결국 받는데, 이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조금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데 이 안 좋은 국면에서 자기네들만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를 수가 있겠죠. 이 설비 투자 안에서요. 이 설비 투자라는 것은 결국 그 부동산 사이클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 철강, 뭐 화학, 조선, 해운 이런 부분은 같이 설비 투자가 유기적으로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자기들만 뜬금없이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경영자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게 바로 2020년대에 분명히 사이클이 온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국면 앞에서 이 국면이죠. 얼마나 이 중요한 국면 앞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를요, 연봉 차트로 20년 평균선을 그어보고 한번 봤습니다. 네, 이게 20년 평균선인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가 이제 그런 대세 상승기와 함께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일어났던 시기고요. 또 이 선을 조금 밑으로 조금 그어보면요. 바로 1985년부터 1990년도까지 또 한 번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어났던 시기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년 정도 됐고요. 다시 한 20년 정도가 지금 흘러가는 그 앞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비 투자 끝나고 지금 이 하락이 됐어야 되는데 이 20년 평균, 예를 들면 지수가 한 1500까지 하락하는 이 하락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됐다 그랬죠? 네, 여기서 건설, 철강, 화학, 건자재 이러한 종목들의 기업의 주가는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수가 받쳐주었는가 하면 바로 그 업종을 제외한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서 상승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평균에 맞춰서 주가 지수는 횡보를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건설, 철강, 화학, 건자재는 하락 국면에 있었지만 2017년에 상승했던 이유는 또 다른 업종인 반도체 업종에서 또 한 번의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올라왔다가 다시 반도체 업종이 슈퍼 사이클에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주가 상태가 지금 이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년 평균선과 종합 주가 지수가 이 맞닿는 시점이 바로 한 2023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의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했던 시설들이 노후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네, 20년이 되면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시기가 대충 이 20년 평균선 언저리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지우고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스권 장세 있잖아요. 이때 왜 박스권이었냐면 경기 민감주는 잘 보세요. 조선해운, 철강, 화학, 건설 주가는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주가. 네, 여기까지 빠졌어요. 주가. 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수는 그렇게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를 했죠. 왜 그렇게 됐죠? 분명 경기 민감주도 이렇게 빠졌는데. 왜냐하면 다른 산업 분야, 뭐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보실까요? 예를 들어 뭐 메디톡스. 분명히 지수가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이건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뭐 셀바이오텍 지수가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는데 주가 올랐죠.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이런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총이 큰 반도체 쪽, 삼성전자, SK하이닉 쪽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이런 쪽이 실적이 뭐 갑자기 2배, 물론 뭐 그 전에 열심히 했겠죠. 갑자기 2배 이렇게 딱 증가하니까 여기서 슈팅이 한번 일어났던 거고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다시 초호황 국면에서 정상화되면서 다시 이 박스권 고점까지 내려온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도체 업황이 또 한번 슈퍼 사이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왜냐? 이게 또 올라가려면 이 경기 민감주들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 경기 민감주들이 쭉 올라가려면 이 글로벌 호황 사이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호황 사이클이 나오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미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동결이라고 했죠. 근데 아직은 인상 사이클 국면 안에 있다. 그리고 경기가 2011년을 고점으로 지금 이제 한 10년 약간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서히 회복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10월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했죠. 이 반등이 나온 게 바로 좋은 기업들, 여기서 억울하게 빠진 기업들이 10월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0월에 하락을 하고 아직 횡보하는 주가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간 주가도 있고, 오히려 10월보다 더 빠진 종목이 있어요. 그쵸? 이 평균이 바로 10월 이후에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10월의 하락은 언제든지 또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좋은 기업이든 중간 기업이든 하락하는 기업이든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횡보하는 기업도 지금 횡보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월에 하락을 해도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 예, 이 종목은 시장 때문에 빠진 거지 이 기업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예, 시장 지위력, 경쟁력 여전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회복하면 이런 기업들 먼저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네, 이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대한 그 흐름 자체도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 또 뭐죠? 근데 그 이제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동결이 되면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또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주가 상태는 2000포인트든 2200포인트든 뭐 10년이 지나면 그냥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PBR 자산가치 1.0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제약, 바이오, 뭐 이쪽 헬스케어 이쪽 사업을 이 글로벌 경기 호황 때 10년 동안 키웠습니다.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건데, 다른 한국 말고 다른 국가들 보면 주가가 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뭐 120월선 아니면 240월선까지 주가가 다 빠졌어요. 한국만 어느 정도 이 경기 침체 구간에 횡보를 하면서 버텨준 겁니다. 한국 시장도 경기 민감주는 다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의 국가 안에서 이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골고루 갖춰진 국가라면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죠. 뭐 그래서 지금 뭐 뉴스를 뭐 보고 있는데, 뭐 낮아지는 실적 눈높이, 이 가운데서도 실적이 상승하는 기업이 많다. 우리는 그러한 기업들을 관찰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경기 침체 뭐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완화라는 기사가 또 뜨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종목 장세가 분명히 올 것이다. 왜냐하면 대세 상승 장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 잔치가 끝났다, 그죠? 네, 많은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근데 이 2019년 안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권사는 지수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역 협상 기대감이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 쇼크 이거를 자진 신고했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고점에서 정상화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꺾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돼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계속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투자 고려하시기 이 부분은 대세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을 바닥에서 반등하는 구간이다. 적립식 투자자들은 이 바닥 국면에서 주식을 앞으로 뭐 3년, 4년, 5년을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뭐 경기 민감주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그렇게 상승할 단계는 조금 아니다. 근데 2020년, 2021년에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예. 왜냐하면 정확한 그 상승 사이클의 시점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고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5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